안녕하십니까. 저는 KDI 문윤상입니다. 오늘 경인사연에서 주최하는 정책 포럼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방소멸과 지역발전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선 제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소멸은 협의의 의미에서 농업이나 농촌이나 산촌, 어촌에서 인구가 줄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광의에서 지역 발전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협의의 좁은 의미의 지방소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대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KDI나 경인사연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인구 감소와 인구 지형,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세계의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지역 간 격차와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와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저의 주장을 담아 지역 발전을 위해 거점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정분권과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구 감소와 인구 지형이라는 제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9년과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면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19년 말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게 되었고 2020년 초에 우리나라의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연 감소라 함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통계청은 2019년에 장래 인구를 추계하였습니다. 추계할 당시 2019년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약간 늦은 2020년 초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2030년을 전후하여 자연 감소의 폭은 더 커져 2045년에 마이너스 36만 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즉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36만 명이 많은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폭은 점점 커져서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략을 간단히 넘어가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지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제가 캡처를 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카이스트 박주영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카토그램으로 본 대한민국 인구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1966년 당시 우리나라의 시군구 단위의 인구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면적은 실제로 존재하는 땅의 면적이 아니라 인구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서울 부근이 실제 땅의 크기보다 인구가 좀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좀 더 부풀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토그램이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서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인구 지도가 전체 지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들의 인구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 소멸, 인구가 지방에서 더 크게 감소하는 현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심각성을 우리 모두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인구가 점차 몰려서
주택,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다른 나라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세계 속의 지역 격차로서 OECD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지역을 큰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도 단위로 나누었을 때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표시한 부분이고, 오른쪽은 작은 단위로 나누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시군구 단위로 나누었을 때 불균형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큰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는 불균형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은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는 불균형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증가하는 원인을 국가 간의 비교랑 국가 내의 비교를 보았을 때 국가 내에서 그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를 큰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그 지역 간의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은 시군구 단위로 작은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그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격차는 지역 간 소득 격차로서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는 격차가 아주 작은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큰 부분으로 시도 간 격차를 표시한 왼쪽 그래프에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격차가 가장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시군구 단위의 작은 지역으로 나누었을 격차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작지는 않지만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순서의 변화는 앞서 보인 것과 같은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세계적으로 큰 지역 간의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구 단위의 작은 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지역 간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교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어떠한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 국가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스페인, 일본입니다.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서울로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넘는 인구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 7.2%, 인천이 6.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프랑스와 영국은 수도가 위치한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파리와 런던에 더 많은 인구가 모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양호하다던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격차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더 다른 나라와 다른지 조금 더 비교해 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역 간 격차가 좀 양호한 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격차의 그 의미는 소득 격차를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1985년부터 15년간 우리나라의 지역들이 얼마만큼 소득이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표이고, 오른쪽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지역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는 비교를 위해서 Y축, 수직축의 크기를 똑같이 하였음을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왼쪽 그래프, 즉 예전에는 20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즉 인천, 경기, 경남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았던 지역, 전북이라든지 전남, 충남 같은 지역에서는 15년 동안 경제 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면 소득 격차는 점차 완화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더 낮은 지역에서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같은 경향이 전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과 그리고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광주, 제주 등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 간 격차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인구 이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1인당 소득, 1인당 경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똑같은 기간에 2018년부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 이동이 왼쪽, 그리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이동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인구 이동이 2000년 이전에 더욱 활발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인구가 점차 서울로 모임으로써 1인당 소득의 격차는 점차 완화되었던 것이죠. 앞서 세계적인 비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요. 그 양호함의 원인이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집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 이동의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앞서 보셨다시피 소득 격차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인구가 점차 덜 이동하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돼서 지역 간 격차가 앞으로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점차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이 모여 있기 때문에, 즉 지방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몰려왔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소득 격차가 양호한 수준을 보였었다면, 앞으로는 인구 이동이 점차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는 점차 확대될 것이고, 오히려 인구보다는 소득 수준의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임을 소득 수준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방 소멸과 같은 단어를 통해서 지방의 인구가 더 줄어드는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서울과 비수도권, 소득의 격차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정책이 짜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큰 부분에서는 인구 이동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작은 지역들, 아주 작은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집계구 단위의 점들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 집계구 단위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데, 파란색이 나타난 부분은 인구가 증가한 지역,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2000년 대비 2019년의 인구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였고 그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인구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는 인구 이동이 좀 잦아듦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보다는 소득 격차가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 대도시들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대전이라든지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이러한 부분에서만 이러한 지역에서만 인구가 아주 조금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여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도시들조차도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곳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중에서 89곳을 지정을 하였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지역 혹은 사회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을 89곳을 선정을 한 것인데요. 인구 증감률이라든지 고령화 비율, 저출생률 등 8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지정을 한 것인데 앞으로 5년 주기로 이런 지정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와 아주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들은 빠져 있죠. 경기 지역에서 연천, 철원, 가평 등을 제외한 경기 모든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빠져 있고 그리고 대전, 세종, 그 다음에 전주, 완주, 군산 등 지방 대도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앞으로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이런 지원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지방 자치와 지방 재정에 대해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정책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전달을 많이 하였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거의 없는 편이고 그러한 원인은 인구가 아주 빠르게 지역 내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이동이 점차 잦아들고 있고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소득 격차에 더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 변화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만 인구가 늘어났으며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거점 도시의 역할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8년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는 인구 역시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주민등록이 인구를 집계한 이래 비수도권 인구는 거의 일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말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속도는 예전이 훨씬 빨랐고 최근에는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이 조금 더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 대도시들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우리나라 6개 광역시에 대해서 인구가 어떻게 최근에 변화했는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가운데에 그려진 노란색으로 나타낸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광역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역할을 많이 받아서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은 약 2000년도 초반에 2010년대에 350만 명이 무너짐으로써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세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인천이 두 번째 도시가 될 날이 한 수십 년 정도 내에는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제3의 도시였던 대구도 계속 감소하여서 3의 도시의 자리를 인천에게 내주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하던 대전과 광주도 최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그 영향이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00년을 전후로 과거에는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도 인구가 계속 과거에는 증가를 했었고 부산이나 그 밖의 광역시들도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었죠. 하지만 중도시들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중간 크기의 도시에서 대도시로 몰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의 경향은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큰 도시들의 인구가 오히려 성장률이 다른 도시들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리고는 중소도시들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거점 도시들의 영향이 점차 약해짐을 의미합니다. 거점 도시들의 영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연구에서는 시장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서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여러 가지로 펼쳐져 있는데요. 그 인구 분포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접근성이라는 것은 가까운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려일수록 높은 값을 갖게 되는, 즉 대도시 주변에서 높은 값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어떤 I라는 도시의 시장 접근성은 I라는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시들의 인구를 더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그 인구를 더할 때 거리의 반비례해서 인구를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인구가 큰 서울에 가까이 있는 도시들은 이 시장 접근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큰 도시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도시들은 시장 접근성이 아주 약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그것을 색깔로 표시한 것이고요. 이러한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장 접근성은 거리의 인구, 특별히 내생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아주 외생적인 수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 감소 지역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전체적인 분포는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율, 그 다음에 노령 인구, 그 다음에 조혼인율 등 같은 상당히 내생적인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거리, 인구 자체 크기와 같은 아주 외생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접근성이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를 다음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 접근성이 높은 곳일수록 가로축에 시장 접근성을 표현을 하였는데 시장 접근성이 높은 곳일수록 인구 증가와 그리고 고용 증가가 더 높음을 이 두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 접근성이라는 완전히 외생적인 변수가 인구와 고용의 증가하는 경향과 상당히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거점 도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주변에 큰 도시가 존재를 할 때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높게 나타나는 곳일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도시 주변에 몰려 있을수록 대도시 주변에 있는 중도시일수록 인구와 고용이 더 빨리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거점 도시가 그 주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부산 옆에 있는 김해라든지 대구 옆에 있는 경산시, 광주 옆에 있는 나주나 그런 전주에 있는 완주 등지에서 인구랑 고용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접근성은 대도시의 영향입니다. 대도시의 영향이 클수록 인구와 고용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거점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거점 도시는 직접 효과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 거점 도시가 클수록 주변 지역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거점 도시의 인구가 더 클수록 시장 접근성이 높아졌고 그 시장 접근성은 인구와 고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로시안스버그 등의 해외 연구에 의하면 그 거점 도시가 단순히 인구가 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주변 지역의 성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거점 도시에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가 더 많이 모여 있을수록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 도시에 인구를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거점 도시의 인구가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로 구성이 되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이 거점 도시의 역할이고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시안스버그는 이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를 커그니티브 넌 루틴 잡이라고 해서 대부분 대학 졸업자 혹은 그 대학 졸업 이상의 루틴하지 않는 창의력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일자리가 거점 도시에 몰려 있을수록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더 컸고 그 주변 지역이 함께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점 도시의 역할입니다. 서울이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인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이 더욱 팽창하고 발전하였듯이 지방 거점 도시들도 이러한 구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지방 대도시들의 인구가 지금은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대졸자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방에서 대학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오는 부분이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는 것이, 그리고 거점 도시의 역할을 더 부각하는 것이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쪽 그림에서는 우리나라의 간선도로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간선도로망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거점 도시라는 것이 있는지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는 도로망이 촘촘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서울이 거점 도시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느 도로의 거점 도시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외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거점 도시들과 거점 도시들 간의 연결을 먼저 하고 그 주변 지역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도로망을 연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결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전남도의 가장 큰 도시인 여수나 순천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광주를 들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서는 직접적으로 도로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을 광주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 광주의 거점 도시의 역할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기반 시설도 지역 발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거점 도시의 역할을 더 강조해서 인구가 더 많이 모이고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점 도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정 분권과 지방 자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KDI의 남창우 박사님께서 작년 2020년에 연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점 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고 지역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인구 변화를 통해서 거점 도시의 역할을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그 소득과 관련해서는 재정 분권이라든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였는데요.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재정 분권의 정도를 지출과 수입 면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직축은 GDP per capita 1인당 총 생산량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지출에 대한 재정 분권이 점차 강화될수록 GDP per capita 1인당 국민소득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면에서 지방 재정 분권이 강화되었을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 재정 분권을 강화를 할 때 수입보다는 지출을 중심으로 지방의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방의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방 세율을 높여서 중앙정부의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초기에 지방세를 조금 더 높여서 지자체에게 지방정부로 중앙세수를 이전하는 것을 내세웠었는데요. 물론 아직 실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지방의 발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각각 지역의 경제성장에 더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면 단순히 지방세율을 높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비율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의 재정분권이 강화될수록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재정 자립도는 강화되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자립도가 증가하면서 재정분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세원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 분권을 신경을 쓸 때 수입보다는 지출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재정 분권을 실행을 하고 각 지역에서 어떻게 지출을 하실 것인지 독립성을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지방으로 더 분권화되어야 하는 것이 각 지역의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앞서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앞서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의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한 분석이었다면 이 두 번째 것은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재정분권과 연방제가 경제성장에 어떻게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약 20개의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IMF와 월드뱅크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 부분인데요. 가로축은 각 나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퀀타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일 수 있는데요. 최소한 우리나라만큼은 사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상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로축이 의미하는 건 경제의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직축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그래프는 재정 불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연방제,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지출의 재정 분권,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는 수입의 재정 분권을 의미하는데요.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경제의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재정 불균형은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경제가 발전하려면 발전할수록 재정 불균형은 더 낮아지고 재정 자립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정의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 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가 의미하는 부분은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방제를 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가 간 비교에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일본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인구가 도시에 덜 모여있는 국가가 그 5개의 국가 중에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조금 덜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제1의 도시 마드리드에 약 10% 넘는 인구가 모여 있고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에는 10%가 조금 안 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잘 분산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지역이 거의 다른 나라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 사이에 인구 이동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각각의 지역에서 성장이 따로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가 연방제를 택하고 있으면서 지역 발전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국가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 혹은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경제가 좀 더 발전할수록 그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래프는 앞에서 확인한 그래프와 사실 일치하는데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출의 재정 분권은 점차 증가하는 편이고 마지막 그래프에서는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수입의 재정 분권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연방제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 지방 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떤 면을 먼저 분권화해야 하느냐, 그 우선순위를 먼저 둔다면 지출의 부분에서 먼저 분권화할 필요가 있어서 재정을 분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재정이 분권화돼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수록,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재정 자립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발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각 지역의 성장,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 자립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재정 자립 중에서는 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총 지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저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고, 그러한 분권을 실행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독립성을 강화해서 지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재정분권에서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은 수입의 재정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세를 단순히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높여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관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중앙정부가 세수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지역 발전에서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는 그 고유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싹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싹틀 때에는 그러한 고유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는 어떤 산업이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그 지자체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점 도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거점 도시는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직접 효과를 활용을 해서 주변 지역까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는 방안이 지역 발전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에도 지자체의 독립이 더 강화돼서 지역 재정 자립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출의 독립성도 더욱 확대돼서 지역 발전이 더욱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경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발전의 가장 경제적 토대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있습니다. 그러한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훨씬 필요하고, 그걸 살리기 위한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출의 독립성은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되 중앙정부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초광역 협력 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초광역권들이 각각 자기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이
서로 그 지역들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서로 똑같은 비슷한 산업에 중복 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을 어떠한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발전을 시킬지 그 지역 지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연계해 나갈수록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주장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격차가 양호하지만 인구 이동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인구 이동이 급격한 이유는 각 지역이 고유한 특성을 토대로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멈추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방 고유의 특성 산업이 필요하고, 그런 산업이 육성될수록 인구 이동이 더 잦아들면서 고유한 수도득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전략으로서는 제가 첫 번째 주장하였듯이 거점 도시를 활용해서 지역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재정을 분권을 하는데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을 분권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이만 저의 전달은 마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